때는 조선왕조 시절 번화한 수도 한양의 한적한 변두리, 낡았지만 기품을 잃지 않은 작은 기와집에 이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였으나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여인 뒤 깊은 슬픔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도맡아온 여종, 연화뿐이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연화는 수수하지만 단아한 외모에 영민함을 지녔고 어릴 적부터 자신을 친누이처럼 아껴준 이선비를 남몰래 깊이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이선비는 아내를 잃은 공허함을 달래려 찾았던 기방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도박에 손을 대 무려 100냥이라는 거금을 잃은 것이지요. 차가운 방 안, 이선비는 텅 빈 술잔만 기울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절망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미쳤구나. 100냥이라니.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 빚쟁이들은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조상대대로 물려온 이 집과 얼마 남지 않은 땅마저 모두 빼앗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떠난 후 내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구려. 이선비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낡은 영정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가 없는 적막한 밤이면 그는 홀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밖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들어왔습니다. 날이 물 길어 왔습니다. 연화는 이선비가 장가들기 전부터 이 집에 있었으니 벌써 15년째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선비의 깊은 절망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나도는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날이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안색이 몹시 어두워 보이십니다. 이선비는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어엿한 여인의 태가 나는 그녀의 모습이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연화야. 이놈의 세상이 어찌 이리도 꼬여버렸는지 모르겠구나. 무슨 근심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여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이선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어젯밤 도박판에서 100냥이나 되는 돈을 몽땅 날려버렸다. 연화의 눈이 놀라움으로 동그래졌습니다. 100냥이면 평범한 민초가 10년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럼 이제 어찌하시려고요? 내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도 땅도 모두 빼앗긴다고 하더구나. 이제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그 순간 연화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직감했습니다. 연화는 이선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제가 그 돈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비는 연화의 말을 듣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화야. 네가 하룻밤에 100냥을 만든다고?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더냐. 나리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수 있습니다. 철없는 소리 말거라.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저를 얕보지 마십시오, 나리. 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 고작 내 여린 몸뚱이 말이더냐. 연화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여인의 몸은 비록 작으나 사내의 마음을 홀리는 재주는 바다보다 깊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는 말이지요. 이선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3년, 여인과의 밤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찌할 것이냐. 연화는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 되면 이 몸과 마음,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나리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선비가 마른 침을 삼키며
연하를 훑어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하얀 목선과 쇄골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연하야. 정말. 그래도 된다는 말이냐? 나리께서 원하신다면요. 하지만 먼저 약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룻밤 만에 100냥을 벌어오면 저를 더 이상 여종이 아닌 한 여인으로 봐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선비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약조하마. 하지만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다. 만약 그 시간 안에 돈을 가져오지 못하면 저는 평생 나리의 완전한 소유가 되겠습니다. 해가 지자 연하는 몰래 숨겨두었던 고급 비단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님들도 넋을 잃고 말겠지. 한 시즌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연하가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주점인 취선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에 곱게 단장한 모습은 마치 구름 위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연하가 주점 안으로 들어서자 술을 마시던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런 고운 기생은 네 집 처자이신가? 저 탐스러운 가슴팍이 꼭 잘 익은 복숭아 같구먼 그래. 하룻밤 품에 안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상인들의 노골적인 시선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연하는 용기를 내어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상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당황하는 사이 연하가 재빨리 달려가 노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급체한 것이 아니라 심장이 놀란 증세입니다. 최근 밤잠을 설치고 근심이 많으셨지요. 그걸 어찌 아시오? 손목을 짚어보니 맥이 북춤을 추듯 불규칙하게 뛰고 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연하가 시키는 대로 하자 노인의 호흡이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아이고, 신기하구나. 정말로 괜찮아졌어. 이 처자, 필시 신기가 있는 모양이로다. 상인들이 감탄하며 연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낭자, 어디서 그런 신기한 재주를 배웠소? 몸이 아픈 사내는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답니다. 특히나 아랫도리가 부실한 사내들은 심리박에서도 알아볼 수 있지요. 연하의 재치 있는 대답에 상인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기생은 처음일세. 낭자, 혹시 글도 아시오? 우리에게 시 한 수 지어주시오. 연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붓을 들어 종이에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님 그리워 잠 못 드네. 이 마음 전할 길 없어 애만 태우는구나. 연하의 시와 이야기에 감동한 상인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재주에는 보답을 해야지. 여기 5냥 받으시오. 나는 10냥을 내겠소. 어느새 연하 앞에는 30냥이 넘는 돈이 쌓였습니다. 첫 도전치고는 대성공이었습니다. 30냥을 품에 넣고 주점을 나선 연하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한양 최고의 기방, 월화정으로 향했습니다. 저 돈으로는 부족해. 양반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월화정에 도착하자 화려한 누각과 붉은 등불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는데 나이든 주모가 나타났습니다. 어이, 거기 처자.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썩 물러가거라. 주모님, 저도 손님들을 상대하고 싶습니다. 내년이. 하룻밤에 얼마나 벌 자신이 있는데? 주모님의 한 달 수입보다 많이 벌 자신 있습니다. 주모는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다. 대신 내가 번 돈의 3할은 내게 줘야 한다. 그리고 손님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모르는 일이야. 알겠느냐? 저는 몸이 아닌 재주로만 승부하겠습니다.
사내들이 밤에 보고 싶어 하는 재주는 다 똑같지? 벗기고, 벌리고, 흔드는 거 말이다. 어쨌든, 조건만 지키면 된다. 들어가 보거라. 월화정 안으로 들어선 연하는 그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비단 병풍과 금촛대,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연하가 들어서자 술을 마시던 모든 양반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 기생은 처음 보는 얼굴이로다. 몸매가 참으로 탐스럽구나. 특히 저 봉긋한 가슴이 일품이야. 연하는 양반들의 노골적인 시선에도 당당하게 가운데로 걸어나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러 나리들께 인사 올립니다. 소인은 오늘 처음 이곳에 온 연하라 하옵니다. 그녀의 우아한 몸짓과 고운 목소리에 양반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가야금 연주에 맞춰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였고 모두가 그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양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낭자, 혹시 사내의 은밀한 병도 고칠 줄 아시오? 어떤 병이신지요? 그게 아랫도리가 역말을 듣지 않아서 말이오. 벌써 3년째라오. 연화는 진지하게 양반의 맥을 짚어 보았습니다. 맥이 약하고 혈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화도 많으시고요. 이것은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연화가 양반의 등 뒤 혈자리를 지그시 눌러주고 귀에 대고 비방을 속삭였습니다. 마님과 합방하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시고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인은 꽃과 같아 천천히 피워야 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잠시 후 양반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소. 3년 만에 처음으로 섰어. 양반들은 경악했고 연화의 신통력에 감탄하며 너도 나도 돈을 내놓았습니다. 순식간에 100냥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연하 낭자, 정말 대단하시오. 이 돈으로는 부족하니 더 받으시오. 연화는 월화정을 나오며 품속의 돈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130냥이나 되는 거금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구나. 해가 뜨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큰 돈을 벌어 나리를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겠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나? 김판서 댁마님이 또 속을 썩고 있다더군. 영감께서 또 젊은 기생을 첩으로 들이려 하신다지. 연화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김판서라면 한양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김판서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을 넘어 조심스럽게 안채로 다가가니 화려한 옷을 입은 부인이 홀로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마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는 의원입니다. 의원. 이런 밤중에 담을 넘어오는 의원이 어디 있단 말이냐? 연화는 김판서 부인의 깊은 시름을 듣고는 위로하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도중 술에 취한 김판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누라는 또 구석에서 훌쩍거리고 있나? 징글징글하구나. 웬 처자인가? 판서 어르신, 저는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의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화는 김판서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며 조강지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이미 쇠하여 젊은 여인을 감당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리하시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연화의 말에 김판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마누라, 내가 정말 미안했소. 서방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감동한 김판서는 연화에게 백냥이 든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청에서 나왔다. 신분을 속이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가짜 의원을 잡으러 왔소. 월화정에서 연화를 시기하던 기생들이 그녀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선비 대개 여종 연화입니다. 본래 의원 집안의 딸이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안이 몰락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이 위험한 일을 한 것은 도박비드로 모든 것을 잃게 된 저의 나리를 구하고 그분께 한 명의 여인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애틋한 사연에 김판서 부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포졸들은 물러가라.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아 마땅한 의로운이다. 이런 충심 깊은 여인을 벌한다면 하늘이 노할 것이다. 김판서의 호통에 포졸들은 물러났고 연화는 총 230냥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연화는 무거운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이선비의 집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제가 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밤새 한숨도 못 자 충혈된 눈에 이선비가 나타났습니다. 연화야. 무사했구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선비는 돈을 세어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30냥. 네가 정말 해냈구나, 연화야. 나리, 이제 약조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여종이 아닌 여인으로 봐주시겠다고 하신 약조 말입니다. 이선비는 밤새 고생한 연화의 모습을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야. 너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여인이다. 너처럼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내가 어찌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이선비는 연화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선비. 돈 받으러 왔소. 약속한 100냥을 내놓으시오. 여기 있소. 100냥이요. 모두 가져가시오. 빚쟁이들이 돈을 받고 돌아가자 이선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연화야, 이제 나를 나리라 부르지 말거라. 나는 이제 너의 사내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서방님이라 불러다오. 서방님. 그래, 내 아내야. 오늘 당장 혼례를 올리자. 더는 기다릴 수가 없구나. 두 사람의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연화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에 아낌없는 축하를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이선비와 연화는 남은 돈으로 마을 한복판에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연화의원이라는 글씨가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연화의 의원은 용한 의술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의원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니 그날 밤은 우리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밤이었네요. 그렇고 말고. 하룻밤의 100냥이 아니라 평생의 행복을 얻었으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룻밤의 기적이 평생의 사랑과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과 역경을 넘어 서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때